포옹, 목회원. 손님은 부산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울 말씨를 쓰는 남자가 자꾸 단촐한 내 카페에 단골이 된 지는 3주쯤 지났다. 그간 일주일에 서너 번꼴로 카페에 들렸는데 가볍게나마 사적인 질문을 건넨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주인과의 따스한 대화 한 토막을 기대하는 손님들도 있겠지만 특정 손님과 주인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카페에 발길을 끊는 손님들도 많았다. 상반된 두 부류의 손님들 사이에서 균형 잡는 영리한 카페 주인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은 장사 마지막 날이 아닌가? 인건비를 아끼느라 5년 내내 홀로 카페를 지켰던 나는 오늘만큼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렇게 영업 마지막 날을 보낸 밤 10시 무렵 남자가 가게로 들어섰다. 그는 오늘도 카멜색 울 팬츠에 짙은 흑록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옷이었다. 나는 그가 마지막 손님이 되게끔 대충 몇 마디 말을 섞다가 오늘이 마지막 장사라고 양해를 구하고 평소보다 좀 일찍 가게를 닫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부산에 무슨 일로 왔냐는 질문에 돌아온 남자의 대답이 기묘했다. 광안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요. 남자는 아주 잠깐 카페 안쪽 벽에 그려진 커다란 벽화에 시선을 두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답했다. 남자가 바라본 벽화는 광안리 밤바다 풍광을 드로잉한 그림이었다.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난감했다. 반면 남자의 표정은 평온했다. 차라리 침울해 보였다면 거칠해일지라도 대강 위로를 건네고 말았을 테지만 남자의 태도는 너무나 담담했다. 저 언제 뛰어내리시려고요? 나는 농담처럼 웃으며 물었다. 어색함을 어떤 식으로든 헤쳐나가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돌아온 남자의 대답은 기묘했다. 오늘 밤이요. 나와 그 사이 농담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그때 다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검은색 패딩 자켓을 입은 또 다른 남자 한 명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죄송하지만 오늘 장사 끝났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이만 가봐야겠군요. 아니, 잠시만요. 잠깐 더 계세요. 왜 오늘 밤에 자살하시겠다는 겁니까? 질문을 받은 남자는 허공 어디엔가 시선을 둔 채 입술만 살짝 움직거릴 뿐 답이 없었다. 질문이 복잡했기 때문일까? 질문은 간단했지만 실상 두 개의 다른 질문을 품은 셈이다. 왜 자살하려 하는가? 그리고 왜 오늘 밤인가? 실은 제가 오늘이 장사 마지막이에요. 팔다 남은 건데 우리 같이 비우죠. 이 8만 원 가격 매겨놨지만 2만 원도 안 주고 들여온 거니까 부담 가지 마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으려다가도 공짜 술을 준다면 담해 죽겠다고 하던데 혹시 술 좋아하세요? 물론이지. 억수로 좋아합니다. 펑소리와 함께 달콤한 와인 거품이 병꼭지 밖으로 넘쳤다. 그러자 끈적이던 거품이 와인병을 쥔 손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지는 성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들이 저는 39이에요. 형우라고 합니다. 37이고요. 서른 하나니까 제가 막내네요. 편하게 그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저는 형 노릇 동생 같은 거 잘 못합니다. 근데 왜 오늘 밤에 자살하려고 하세요?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헛소리한 거라 치고 그냥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었잖아요. 확 죽어버리겠다고 가끔 말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가끔이었지만 30년 넘게 그 소리를 했어요. 앞으로도 몇십 년 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소리를 하겠구나 싶었는데 진짜 자살하더라고요. 죽기 전날 저녁에도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다음날 일이 터졌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건 사장님 덕분일 겁니다. 하루나 며칠 어쩌면 몇 달 정도의 삶을 내게 더 준 셈이 되겠군요. 그의 말은 감사라기보다 오늘 밤 당신이 나의 자살을 막더라도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로 들렸다.
그러나 나로서는 오늘 밤만 아니면 되었다. 그거면 내 몫의 노력은 기울인 셈이니까. 그가 이틀 뒤 혹은 보름 뒤 아니면 1년이나 3년 뒤 자살한다면 거기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지고 싶지도 않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가 자살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른 채 살아갈 테니. 죽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 미미한 일말의 책임만이 내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자살했다는 이는 내 어머니였다. 그녀가 죽어버리겠다고 술주정을 부리면 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 저녁에도 그랬다.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자살에 대한 책임이란 딱 그만큼이다. 술 한잔 나누며 어설픈 위로를 건네지 않는 것, 설령 그리했다 하더라도 끝내 비극을 막을 순 없겠지만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어머니를 뒤로 하고 나는 그녀가 남긴 예금 통장을 헐고 모은 돈을 보태서 해운대역 뒤편의 낡은 동네에 이 카페를 열었다. 그런데 카페의 마지막 영업일 밤 자살하겠다는 남자가 찾아온 것이다. 혹여 자살하려는 이유가 누구한테 후회나 상처 같은 걸 주고 싶어서라면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 지나면 상처나 후회도 별거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뭐 뻔한 말이지만 산 사람은 살기 마련이니까요. 그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드는 말이군요. 외로우면 자기 자신만이라도 자기 곁을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 말 참 멋져쁘네. 외로우면 자신만이라도 그 자신 곁을 지켜야 한다. 이거 내 SNS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힐링한다고 좋아요 막 누르고 퍼나르고 그러겠는데요. 형님, 저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냥 손님이라고 부르세요. 행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는겨. 행님 노릇 안 해도 되니까 나 부르고 싶은 대로 편하게 부르게 놔두소. 솔직히 까놓고 우리가 오늘 밤 지나면 또 볼 사이도 아니고. 그럽시다. 예, 행님. 근데 진짜로 와주려고 그러는구요. 그리고 서울 사람 같은데 와서 죽으려고 그럽니까? 한강 놔두고. 말 돌리지 말고 털어보소. 실은 3주 전쯤에 한강에 갔었어요. 그런데 뛰어내리려고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 보니 더 넓은 물속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평선이 보이고 막힌 데 없이 거대한 물이요. 문득 광안대교가 생각났어요. 그 길로 KTX 타고 내려왔는데 막상 부산역서 내리니까 옛 여자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부산 사람이었죠. 헤어진 여자친구가 부산 사람이었군요. 예, 헤어진 지 7년 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부산에 왔다고 하니까 보자고 하더군요. 아니, 어쩌면 내가 먼저 보자고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전화 걸 때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와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남편이 옆에 있을까 봐요.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 있었는겨. 없었어요. 그럼 여자를 만났는겨. 지난 3주 동안 만났는데 오늘 이제 그만 보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와, 행님. 그 여자랑 잤습니까? 그 질문엔 답하고 싶지 않네요. 그럼 3주 전에 한강에 뛰어들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갑갑해서요. 부서지고 싶었어요. 종종 차 타고 가며 본 한강은 드넓어 보였는데 막상 마음 먹고 다리 위에 서니까 그조차도 갑갑하더군요. 강바람이 차갑고 드셌지만 나를 부술 정도는 아니었어요. 광안대교 위에 서면 완전히 부서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완전히 부서져서 바닷속으로 흩어지고 싶었어요. 나는 형우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하지만 그는 신세 타령 따위는 늘어놓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선균이 재킷 안주머니를 뒤져 무언가를 꺼냈다. 알약이었다. 선균은 테이블 위에 알약을 올려놓더니 형우에게 쓱 내밀었다. 이상한 약 아니고 우울증 약입니다. 실은 내가 우울증이 있어가 2달째 먹고 있는데 고놈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치인데 형님도 한번 먹어봐요. 난 집에 가면 더 있습니다. 효과 있으면 나처럼 병원 한번 가보든가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필요했던 건 그 약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자살했다던 사람이 어머니였나요? 네. 어머니 잘 웃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심각했는지 짐작 못했죠. 오늘 술에 취해서 죽어버리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휘파람 불면서 푸짐한 요리를 식탁에 올리곤 했죠. 어머니가 자살하던 날 어쩌면 난 저녁 메뉴가 뭘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실례지만 어머니께서 어떻게 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바닷바람이 드센 날에 포구에서 바다로 뛰어드셨어요. 며칠 뒤에 바닷물에 절어서 잔뜩 부은 채로 건져졌죠. 존재가 부서지거나 흩어지지는 않아요. 죽는다는 거 그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저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요. 나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다. 가게 마지막 날이라 친구들이 찾아왔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새벽에나 집에 들어갈 것 같다는 내게 잠시 말이 없던 아내는 너무 마시지 말라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러나 실상 음주에 대해 염려할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나였다. 근래 잠자리에 든 아내에게서 나는 술 냄새를 자주 맡았다. 카페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 아내 곁에 누우면 치약과 비누 향이 뒤섞인 술내가 그녀의 얼굴맡에서 풍겼다. 아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사랑해.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녀가 지었을 표정과 눈빛이 그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조용히 통화가 끝났다. 저 때문이라면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밤에는 죽지 않겠다고 약속드리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도 왠지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결혼한 지 4년째인데 오늘이 내 첫 외박이 되겠네요. 몸살로 죽을 만큼 아팠던 날 빼고 5년 내내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쯤은 아내도 이해해 줄걸요? 아내분이 그 카페 일 좀 안 도와줬는겨? 아내도 직장 다니느라 바빴죠. 그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데 아내가 여기 인테리어 담당이었거든요. 이 카페 차리면서 처음 만났어요.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반년 정도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동네에 카페가 2개밖에 없었는데 여기저기 카페들 생기니까 건물주가 세를 올리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지치기도 했고 그만 가게를 접기로 한 건데 아내한테 미안하네요. 아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애 키우고 살림을 도맡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아이를 가지시는 건 어떠세요? 글쎄요, 그건 좀... 앞으로도 안 나오실 건가요? 두 분 다 아이를 갖기가 싫으신 건가요? 뭐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자리 옮기는 게 어떻겠는겨? 우리 집으로 가입시다. 집 비었습니다. 여기서 가깝진 않지만 집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두 사람과 나는 택시를 잡았다. 뒷자리에 탄 선규는 젊은 기사에게 동구 제이캐슬로 가자고 했다. 기사도 잘 아는 지역인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지도 않고 출발했다. 와, 좋은 데 사시네요. 거기가 오피스텔인데도 면적이 넓죠? 신축이라 고급집. 아유, 잘 아시네. 예. 선균이 호기롭게 웃는 사이에 택시는 옛 해운대역 뒷길을 지났다. 야트막한 산성처럼 역을 둘러싼 담장을 따라 주차된 각양각색의 차들이 기차놀이를 하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었다. 잠시 후 담장을 돌아서 나온 택시가 널찍한 8차선 해운대로를 달리자 광안대교가 가까워옴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였다. 나는 왠지 불안해졌다. 저기 기사님, 저희 광안대교 말고 다른 길로 가시죠. 예? 뭐 그러면 뺑 돌아가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광안대교로 가세요. 염려 마세요. 안디와네 밑에. 광안대교 상층부 도로로 진입하는 톨게이트를 지난 택시는 길고 긴 다리 위에 초입을 달렸다. 조명에 물든 다리는 밤바다 위로 끝없이 펼쳐진 주단 같았다. 택시 왼편 차창 너머로 고층 빌딩들이 몽롱한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빌딩 뒤로 밤하늘만큼이나 칠흑 같은 밤바다가 이어졌고 오른편 차창 너머로는 광안리 밤풍경이 펼쳐졌다. 택시는 곧 다리 위에 첫 번째 주탑이 있는 지점을 지났다. 주탑에 연결된 현수 케이블들은 익사한 거인 마리오네트를 다리 밑에 몰래 매달기로 한 듯 팽팽했다. 그때였다. 저 잠시만 차를 멈춰주세요. 예?
이거 받으세요. 5만 원입니다. 잠깐이면 돼요. 안 돼요. 저 차 세우지 마세요. 하모 안 됩니다. 그냥 가소. 아, 참. 나 거의 정말 안 뛰어내립니다. 두 분이 옆에서 지켜봐 주실 거 아닙니까? 택시가 광안대교 상층부 갓길을 지나서 멈춰섰다. 잠시 차를 세운 기사는 차 안에서 기지개를 켰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갓길 난간에 기대어서 광안리 해안을 바라봤다. 형우는 뛰어내릴 낌새를 보이지 않았다. 밤바다는 혹한이었다. 에이, 겁나 춥다 아인겨. 선균이 그만 차에 오르자고 재촉했다. 바로 그때였다. 형우가 불현듯 힘차게 다른 박질을 치기 시작했다. 아 씨발 저 새끼 뭔 짓이야 진짜. 선규는 옆에 발만 동동 구르며 연신 18, 18을 외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 사이 형우는 반대편 다리 난간에 당도했다. 다행히 뛰어내리지는 않았다. 나는 형우의 뒷모습이 놓인 밤바다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의 머리 위로 검은 수평선이 지났다. 딱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는 그가 약속대로 뛰어내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나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괜찮을 거예요. 우리 택시 가서 기다려요. 택시 안은 히터 냄새로 어지러웠지만 또한 아늑했다. 잠시 후 몸을 돌린 형우가 차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쪽으로 건너와 다시 택시에 올라탔다.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형님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미안해요. 형우는 오한에 사시나무 떨듯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차를 출발시킨 택시기사는 히터 온도를 높였다. 여기가 몇 층이라고 했죠? 7층입니다. 선균이 데려온 곳은 미분양된 어느 오피스텔 룸이었다. 그는 아마도 분양업체 직원인 모양이었다.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된 탓에 건물 준공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물량이 있다고 했다. 이를 팔기 위해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 룸 하나를 일종의 모델하우스로 사용 중이었는데 선균이 바로 그 담당이었다. 내가 이렇게 호사스러운 집을 팔고 있지만은 이번 생에 이렇게 전망 좋은 방에서 살 일은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가끔 속에 갑갑하고 사는 게 지루합니다. 고객이랍시고 꼴사납게 구는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그 힘든데 미분양 얼른 처리하라고 그 위에서는 쪼지. 사실 얼마 전에 여자친구한테도 차였습니다. 많이 소홀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참 많이 좋아했는데. 참 형님, 그 아까 다리 그 위에서 그 택시 세우고 받아볼 때 무슨 생각했는겨? 두 가지 생각이요.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싶다. 그리고 어서 택시로 돌아가 몸을 녹이고 싶다. 둘 다 진심이었어요. 참, 그 사람 얼굴도 생각났어요. 그 유부녀 말입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 직전에 새로 이사한 집을 그 사람이 꾸며줬거든요. 벽지도 그 사람이 고르고 여기저기 칠할 페인트 색깔도 골라줬죠. 예쁜 의자랑 식탁도 그 사람이 고른 걸로 들었어요. 한쪽 벽에는 그 사람이 벽화도 그려줬는데 별과 달이 뜬 밤바다 드로잉이었어요. 그게 이별 선물이 됐네요. 캬, 별과 달이 뜬 밤바다 드로잉이라니. 잠든 척 엿듣던 나는 오래전 아내가 카페 인테리어를 맡았을 때 카페 안쪽 새하얀 벽에 밤바다를 드로잉하던 그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마음이 복잡해졌고 그때 형우의 것인지 선균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잠시만요. 아, 내가 준 약 드셔보려고. 약이 참 가볍네요. 요거 두 알 합치면 3g이나 4g쯤 되겠죠? 이게 효과가 있다면 내 삶의 무게도 그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겠네요. 우리 같이 먹어요. 뭐 그럽시다. 나는 형우와 선균의 입안에 감돌고 있을 가벼우면서도 씁쓸한 어떤 맛을 상상해봤다. 아침 6시쯤 형우와 나는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한기가 덮쳤다. 형우가 먼저 내게 악수를 건넸다. 나는 악수 대신 그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도 나를 안았다. 괜찮아요? 따뜻하네요. 누군가를 안아본 지가 참 오래됐어요. 포옹을 풀고 형우는 돌아서서 걸었다. 나도 돌아서서 그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택시를 타고 집 앞 골목에 도착한 후 집을 올려다보았다. 3층 발코니 창 안쪽으로 희멀겋게 등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부수수한 얼굴의 아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왔네. 아침 먹었어? 나는 잠자코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내 몸에 밴 바깥 한기가 전해져 그녀의 드러난 목덜미에 오스스 소름이 돋는 게 느껴졌다. 아까 형우를 안았을 때 그 온기를 나는 아내에게 전해주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